우리는 옛날 세대 돼갖고 스승도 그림자도 밟지 말았던 세대 돼갖고 상상을 못했죠. 지금은 모든 사회가 방관하는 것. 내가 가수대에 막였나. 벨라도 소리만 듣고. 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들 그래 안 켰어요. 정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참 많다. 학생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그거 하면서 인권보다 오히려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고, 학부모 역시 또 자기 애의 소중한 만큼 또 선생님도 역시 소중한 인격체인데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실 안의 교육만큼이나 학교를 이끄는 리더십도 중요할 텐데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중도 퇴직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진로 선택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학교를 둘러싼 환경 변화의 신호로 봐야 할 건지 교육계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교총 박봉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해서 학교를 이끄는 관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울산 현미경입니다. 이다루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닷새 뒤인 7월 15일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됐습니다. 내년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산업도시 울산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에 도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네, 광역시 승격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의 독립과 권한이 강화된 점인데요. 네. 이전에는 경상남도의 지휘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인허가와 도시계획은 반드시 경남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승격 이후에는 도시계획과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대형 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규모도 커지고 자율성도 그만큼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도 직접 추진하면서 약 1조 원 수준이던 재정 규모가 4조 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비 확보가 늘어나면서 도로망 확충과 항만 개발, 공원 조성, 문화시설 건립,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울산대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그리고 광역도로망 확대와 도시철도 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0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울산대공원은 심한구 초대 울산광역시장과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네. 아마 광역시 승격이 나온 최고 유산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하면서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산의 위상도 대외적으로 크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위상이 아주 높아졌죠.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전에는 단순히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승격 이후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에너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네.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은 크게 늘었고요. 1인당 GRDP는 오랫동안 전국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중앙지에는 울산은 1등 부자 도시라는 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도시에서는 울산 시민들을 가리켜서 부자 동네에 살아서도 아주 좋겠다고 말해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광역교육청으로 승격되고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설치 등 국가기관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 광역시 승격은 울산이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에는 산업도시라는 단어보다 생태문화관광도시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전국체전, 그리고 옹기엑스포와 국제양궁대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광역시 승격은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7번째 광역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점에서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근데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뒤에 30년 동안 발전도 했지만 되돌아봐야 할 그런 과제도 많죠. 어떻습니까? 네. 지난 30년간 놀랄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120만 명에 가까웠던 울산 인구는 올해 6월 30일 현재 108만 7천여 명으로 1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11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에는 114만 명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광역시의 적정 인구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울산 경제의 대부분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 경기 침체가 오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또한 울산은 산업은 강하지만 문화와 콘텐츠, 공연, 축제, 야간 관광, 창조 산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구와 남부 일부 등 원도심의 상권은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도 아주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30년은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주력 업종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수소 경제와 AI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일만 하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주거, 문화와 교육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겠는데요.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과 방구천의 암각화, 대영암 공원과 영남알프스 같은 우수한 관광 자원을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로 키워서 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울산 앞으로의 30년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또 행복의 질을 높이는 시대로 만들어 가야겠죠. 대한민국 산업 수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도시 울산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현미경 지금까지 이다루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은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 집중 인터뷰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관리자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울산교총 박봉철 상임 고문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장과 교감, 이 학교 관리자의 중도 퇴직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먼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학교 관리자의 중도 퇴직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여겨집니다. 네. 울산교육청의 경우 노동조합 등 그 교원단체와의 교섭사항 이행 등 인사권 약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장으로서의 권위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과거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끌고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심이었죠. 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 폭력, 학교 안전, 각종 민원, 재난 대응 등 학교 안팎의 그 다양한 문제까지 모두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죠. 네. 그래서 많은 교원분들이 퇴직을 일찍 하는 그런 풍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관리자를 기피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학교 리더십과 교육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학교 관리자는 흔히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모님께서는 이 학교를 관리하는 역할 또 경영하는 역할은 다르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학교의 비전을 세우고 교육 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은 경영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예전보다 학교 관리자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참 많이 달라지고 있죠. 행정은 물론이고 학교 폭력, 학생 안전, 학부모 민원 참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 부담이 가장 큽니까? 네, 현재 학교 관리자가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업무량 그 자체보다 업무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이제는 안전관리, 갈등 조정, 민원 대응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죠. 학교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학교장의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그 위기감도 크고 업무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네. 업무도 늘어났고 위기관리 업무까지 또 더해졌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까지 획일적인 절차로 결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하면 학생 교육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어떤 어려움으로 작용될까요? 네, 교육은 그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하면 모든 학교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지역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학교는 학생과 지역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교육기관이죠. 그럼에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사의 창의성과 학교의 특색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는 권한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많은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은 커졌는데 권한은 충분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운영에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어떤 조직이든 책임과 권한은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현재 학교는 학생 안전과 폭력, 교육 활동 보호, 시설 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균형과 절차가 많아가지고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책임만 강화되고 권한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기보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특히 그렇죠. 예산 운영에서도 학교가 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직접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은 학생과 교사들에게는 어떤 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울산교육청의 경우에 보면은 네. 교육청 예산 학교 예산 지침이 아주 세밀하게 편성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자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OECD 역시 학교 현장에 적절한 의사결정이 주어질 때 지역과 학생의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작용할 때 교육의 성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학생 맞춤형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 학교마다 특성에 맞는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학교가 본연 역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교육청은 관리 중심에서 학교 지원 중심 기관으로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학교는 교육 과정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관리자가 교육 리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좀 줄이면 좋겠고요. 네. 충분한 행정 인력과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해마다 주요 보직 부장 교사를 맡길 교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인사 자율성을 학교장에 부여하는 등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까지도 교육청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학교를 이끄는 관리자들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더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학교 관리자 중도 퇴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울산교총 박봉철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관광의 현 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 울산 유람입니다. 이정학 전 울산과학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주군 언양 자수정 동굴 인근에 있는 송운사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데요. 일반 사찰과는 좀 다른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동굴 사찰이라고요. 네, 송운사는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 동굴 인근에 자리한 국내 유일의 동굴 사찰입니다. 4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자수정 폐광산을 새롭게 사찰로 조성한 곳인데요. 송운사가 들어선 동굴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공간으로 원래는 내부가 대부분 메워져 있었습니다. 하령 주지 스님이 2010년부터 동굴 안을 하나씩 정비하고 12년간에 걸친 불사를 통해 지금의 송운사를 완성했습니다. 네. 입구에 서서 동굴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규모와 분위기에서 장엄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면 잊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송운사만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운사가 자리한 곳은 이른바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영남 알프스 7봉 가운데 5개 봉우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또 SNS에서는 국내 여행객 가운데 1%만 알고 있는 이색 사찰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함께 소개된 곳으로선 구례 사성암, 영천 만불사, 고성 폭포암, 산청 정취암, 밀양 만의사,
합천 천불탑, 기장 소원사, 여수 용원사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원사의 가장 큰 매력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독특한 구조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동굴 내부를 걷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동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채소가 잠시 떨어져 나온 듯한 고요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색 사찰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데 사찰 안의 공간도 일반 사찰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송사는 모든 정각이 석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심법당인 대웅전, 즉 미타 대석굴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고요. 이 밖에도 관암전과 신례 산신각, 용암전, 무량수정 등 주요 법당이 모두 동굴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자연동굴 안에 대웅전이 자리한 국내 유일의 사찰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 사리를 직접 친견할 수 있는 금강굴도 있는데요. 약 2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 1,500기 이상의 작은 불상이 엄숙하게 모셔져 있어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네, 이 밖에도 눈여겨볼 만한 정각들이 있다고요? 네, 무량수전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곳은 와불 불사를 계획했던 화룡주지 스님이 부처님의 머리가 놓일 자리로 생각했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약사열애불은 질병을 치유하는 약사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로 무병장수와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거북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특히 송은사의 약사열애불전은 국내 최초로 거북을 안고 있는 약사열애불을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을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동굴 사찰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기도를 드릴 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나요? 화룡주지 스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비는데 그치지 말고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건 하나의 망상일 수 있으며 기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비우는 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여름 송운사를 찾는 시민들이라면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감상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동굴을 지나서 밖으로 놓으면 작은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연불 소리와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잔잔한 힐링 음악을 듣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바라보는 영남 알프스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줍니다. 무엇보다 동굴 내부에는 한여름에도 시원해서 자연스러운 필수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종교를 떠나 누구나 잠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올여름 한 번쯤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동굴은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에도 이렇게 독특한 동굴 사찰이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영남 알프스의 풍경과 또 시원한 동굴 그리고 색다른 사찰 문화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송운사 올여름 한 번쯤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유람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는 많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울산이 움직이는 이야기. 울산 시사의 중심.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교통은 단순히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생활권을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한데요. 열차 한 편이 더 서는 일은 생각보다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KTX 이음 운행이 확대된 지 반년, 울산 태화강역과 남창역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태화강역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고 남창역도 월 평균 이용객이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출퇴근이나 출장, 여행을 위한 철도 이용도 한층 편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울산시는 KTX 산천 정차도 추진하고 있지만 역사 구조와 승강장 규격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큰 만큼 당분간은 KTX 이음 정차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노선을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KTX 이음의 이용객 증가는 울산에 그만큼 철도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더 촘촘한 철도 서비스와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진호,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